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8월 3일이네요. 8월 3일은 8.3 긴급 금융 조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1972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말로는 긴급 금융 조치지만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이제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한테 개인적으로 빌려 쓰는 돈이죠.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개인 대 개인 사적인 관계에서 이제 돈을 빌려 쓰는 건데, 그 당시에 그 기업 환경이 은행도 그게 큰 돈이 없었고,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가진 그 사채업자들의 그 돈을 고리로 이제 빌려다 이제 썼던 거죠. 어찌됐든 이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어, 강제적인 그런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경제의 그 미래에 파급될 그런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이 매우 큰 그런 이제 조치인데, 이런 엄중한 조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전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8.3 긴급 금융 조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3 긴급 금융 조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8.3 조치라고 하는 것은 1972년 8월 3일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 명령 제15호로 실시된 조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금융에 대해서 긴급하게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 8.3 긴급 금융 조치입니다. 예,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저 기억이 납니다. 이 조치를 취했던 것을. 그때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이 뭔지라는 거,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3 긴급 조치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첫째, 모든 기업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분할 상환 또는 출자로 전환시키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빚을 지고 있죠. 은행에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 이거죠. 아주 고상한 말로. 근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국가 자체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저 때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저축하라고 늘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가 미덕인 나라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막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사업을 이제 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금을 좀 당겨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암암리에 모아갖고 있던 사채놀이 하는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미국 연준에서 이율을 0.5% 올린다, 0.25% 올린다 그러면 0.25%를 두 번 해서 0.5%를 한꺼번에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하고, 한 세 번 해서 0.75%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이제 0.25%를 갖고도 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금융권, 은행이라는 금융권의 그 이자도 비쌌지만 사채는 사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나오지만 고리대금업이라는 그 말이 바로 겁니다. 고리,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둘째, 금융기관은 기업이 단기 고리 대출금을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전환하며, 금융기관은 비싸게 대출해 준 걸 갖다 장기적으로 적은 이자를 받는 걸로 이렇게 다 전환을 시키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20억 원을 이제 출연을 하며, 사실 지금 20억 원이면은 조그만 회사에서도 아마 20억 원씩 막 빌릴 텐데, 저 때는 그 커다란 대기업, 저 때는 그 대기업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좀 규모 있는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여튼 이제 20억 정도 빌리면 그건 굉장히 크게 빌린 거라고 봐야죠. 돈 가치가 지금하고 달랐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부는 산업 합리화 자금을 기업의 장기 저리로 대여하며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총 7개의 긴급 명령 조항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바로
8.3 금융 조치, 긴급 금융 조치가 7 항목의 그 긴급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내각에 이제 지시를 한 사항이 있어요. 저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금융기관의 금리나 고리로 받지 말라 이거죠. 아주 저리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자라는 얘기죠. 아마 지금은 환율이 변동 환율제지만 저때 당시에는 고정 환율제였을 겁니다. 고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율이 들쑥날쑥하지 않죠. 특정 기간 동안. 물론 그 평가와 다르게 환율을 갖다가 뭐 낮게 책정해 놓는다든가 이러면 거듭도 그 나라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이제 변동을 시키는데 환율을 뭐 하루 요즘같이 그냥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환율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저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그 장기간 동안 환율을 갖다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자라.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요새는 전기 사용료라고 하지만 저때는 전기세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뭐 교통비라든가 뭐 버스를 타는데 들어간 버스비나 뭐 저때는 그 전철이 없었으니까 전철 공사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72년도면. 왜냐하면 74년도 8월 15일 날 개통이 됐으니까요. 1호선이.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한 거예요. 사실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갖다 그 상승되는 걸 억제를 시킨 거예요. 물론 저렇게 억제를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를 잘 관찰하면서 그 상승폭을 갖다 이제 조정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산 규모 증가 억제 등이 제시가 되었다. 그 예산 규모 증가 억제. 요새는 뭐 점증식이라고 해서 뭐 구청이고 시청이고 뭐 1년에 5% 아니면 10% 이렇게 그 예산 규모를 갖다 증가시켜 갖고 예산을 짜는데 저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억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 돈을 갖고 풍족하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허리에 이제 막 쌓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금융 조치를 요약을 하면은 이 조치는 기업의 방대한 규모의 금융 및 조세상의 특혜를 베푼과 동시에 강력한 물가 억제책을 적용한 것이다. 글쎄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결정하는 물가를 갖다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이자도 마찬가지죠. 이자도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품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통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세, 세금을 벗는 데 있어서도 뭐 특혜를 이제 베풀어 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기업에게. 저 때는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쓸 때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이제 혜택을 줄 수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이제 사채 신고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신고를 한 거죠. 채권자의 신고액이 3,555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채무기업의 신고액이 3,450억 6천만 원. 거의 뭐 비슷했네요. 그 중에 3,203억 원을 동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동결됐다는 얘기가. 뭐 일정 기간 안 갚든 아니면은 뭐그 국가에서 어떻게 그 저희로 그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든 뭐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겠죠. 네, 바로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금융기관의 단기고리 대출금 2천억 원이 장기저리 대출금으로 전환이 되었다.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것은 이제 이자를 갖다 낮추셨다는 얘기죠. 사채는 이제 뭐 동결한 거예요. 그다음에 500억 원의 산업합리화 자금이 풀리게 되었다. 뭔가 또 세금을 이용해서 이제 합리적인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제면에서 감가상각률의 할증률의 인상 및 국내 자원 이용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투자 공제율 인상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 뭔가 세제상에서 이제 혜택을 준 거라는 얘기죠. 또한 물가 안정 시책 차원에서 지시사항 외에 8월 5일 모든 주요 상품 가격의 동결 조치가 발표가 되었다. 예, 이건 뭐 가히 그 폭거적인 그런 조치죠. 시장이 결정하는 걸 행정력으로 이제 동결을 시켜버렸으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제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 또 이제 일어나느냐,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역기능도 있을 거고 또 순기능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1973년에 대한민국 재벌이 탄생을 했다. 1973년은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멈췄던 해이다. 예,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제 그 신발을 신고 가방을 둘러매고 그러는 시간에 그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이제 뉴스에서 뭐 오일 쇼크로 경제 성장이 멈추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던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이제 컸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이를 기점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예, 바로 그 사채를 동결해 주는 바람에 이제 기업들이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기업이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뭐 서로 지급 보증을 한다든가 하면서 점점 몸집을 이제 불려나간 거예요. 계열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이제 럭키브로, 지금 LG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다음에 현대, 뭐 이런 그 재벌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사채 동결 조치 때문이다. 예, 저 사채 동결을 함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도 나름대로 극복을 하면서 재벌의 탄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기업이 이제 탄생했다는 얘기죠. 예. 자, 혹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 현대와 삼성과 LG 같은 기업도 당시에는 모두 사채 빚에 허덕이며 밤마다 부도를 걱정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 저때 당시는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았었대요. 그 이후에 재벌이 탄생한 후에 대마불사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은행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도 은행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은행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이 가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있는 거지. 은행이 땅을 파갖고 돈을 만들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시에는 국민들은 저축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 왜? 다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은행에는 돈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은 일제시대 시절부터 어두운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채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시절부터 아주 그 검은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채업자들이 돈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저도 그 화폐 개혁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나중에 1원짜리로 바뀌고 이제 지폐도 이제 다 바뀌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폐는 다 바뀌고 동전만 10원짜리를 1원짜리라고 해서 썼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면 돈이 바깥으로 끄집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사채업자들이 이제 기승을 부렸겠죠. 근데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독일에 서독에 탄광에 광부도 보내고 베트남전에 가서 목숨도 잃고 중동에 나가서 그 뜨거운 데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진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간호사들이 나가서 이제 죽은 서양인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가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협정을 이제 하면서 맺으면서 대일 청구권을 갖다 받아내갖고 그걸 산업화 자금으로 쓴 겁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주머니에 돈을 챙기려고 했다라면 그 돈 다 자기가 탕진해 쓸는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걸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몽땅 퍼본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욕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한테 지금 밥을 먹게끔 해주는 밥솥을 마련하고 기반을 닦아준 사람인데 욕을 하고 있어요. 벌 받을 겁니다. 자, 당시에는 사채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이들 즉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사채에 대한 규제도 없었으니 이자는 매우 비쌌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꼴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 은행에 한번 돈을 빌려 보셨나요? 이자 그거 1년 동안 내다 보면은 벌은 거 다 그걸 갖다 주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한계선에서 허덕거릴 때는 뭐 그러다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채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바로 이 1972년 8월 3일 날 전격적인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빚졌던 기업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든 거예요. 안 갚아도 된 겁니다, 사채는. 아마 지금 기업하고 있는 분들 저런 조치를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하여 이는 분명 서슬퍼럭 엄격한 조치였으면 분명해요. 네,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권리를 이제 빼앗은 거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어디서 그리 큰 돈을 모았을까요? 자, 어찌됐든 사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재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을 했죠. 그리고 사채업자들 당연히 저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에게 은행에 돈을 넣고 기업에 투자하면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감면해 줄 것이라고 했고, 기업들에게 최대한 더 많은 자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제 이끌어 나갔던 거죠. 바로 이래서 대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재벌이 탄생합니다. 지금 엄청 재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자식들도 그 재벌의 회사에 취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 결과 지하에 숨어있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죠.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1971년에 39억 원에서 73년에 545억 원으로 급증을 했다. 그리고 1973년 1분기 GN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를 상승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요즘 뭐 2.5%, 뭐 3%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19%를 상승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구성된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30대 그룹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재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뤄요. 그 비정상적인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꽃이 됐고 지금같이 피었고 정말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경제 대국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조치들입니다. 자, 혹자의 주장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독재는 잘못했다 하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모순이죠. 그런 그 수술퍼른 권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채업자를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일지는 몰라도 이런 엄격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러한 조치들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시대를 꿰뚫어보고 그런 조치를 그때 취했다는 게 그게 바로 지도자의 통찰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그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우리는 발전을 했어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단순하게 뭐는 잘했다, 뭐는 못했다, 군사 독재다, 뭐 문민정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죠.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혼란의 시대를 겪었지만 그러나 찬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의 그 배고픔, 아픔, 슬픔, 보릿고개, 척은 목피, 정말 풀로 다 죽을 썩어갖고 핏돈을 싸고 하던 그런 시절, 정말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트감집 안에 있는 흙을 이렇게 먹어서 햇배가 잔뜩 불러가고 배만 푹푹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 그런 느낌, 그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그런 애들 봤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자식들을 그 시절로 돌려보내고 싶은가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시대에 가서 살고 싶은가요? 정말 우리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기적 같은 아주 암담했지만 침울했지만 그 시절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귀영화가 있고 찬란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뭐 혹자는 말하죠. 사회적인 장벽이 있어갖고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의 그 굴레에 빠진 사람은 벗어나올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국가를 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러한 일을 해온 그
북한을 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흥청망청 퍼주고 나눠주고 여기저기 갖다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모두가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곳간이 비워지면은 역시 바로 6, 70년대에 정말 피똥 싸던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거. 우리 반드시 지금 가슴에 담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3 사채 동결, 긴급 금융조치.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조치. 예, 이게 이제 정책적 결단이죠. 그런 이제 정책적 결단을 하는 데는 그 결정권자는 매우 고독하다라는 얘기죠. 정말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면은 정말 그 커다란 이제 어, 어떤 파란이 이제 닥쳐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책임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정말 그 국가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날마다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이제 뭐 대통령직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이제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그야말로 오지 않은 미래. 그 오지 않은 미래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짊어지고서 그야말로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 결정권자, 즉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의해서 이제 역사에 빛이 나는 그 지도자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역사책에 쓰이겠죠. 네. 뭐이 83 조치 이 진짜 6, 70년대에 엄청 그 다양하고 그 수많았던 그 결정을 이제 해왔던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이러한 조치만이 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 기업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런 고뇌에 찬 결정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그 명언을 남기기도 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름을 열거하자면 뭐 한두 분이 아니겠죠. 그분들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그 기반이 이제 닦였고 그 기반이 닦인 경제는 반석에 올라갔고 거기서 진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정말 밑바탕을 마련해준 그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저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대척점에 있다라고 해서 비난을 하고 아주 댕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구라고 말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봤잖아요. 봤던데 점점 엉망을 만들고 진짜 파멸의 구렁텅이로 국가 사회를 다 끌고 나가는 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8월 3일을 맞이해서 83 긴급 금융조치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사채 동결 조치 이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그래도 커다란 기폭제가 됐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